이 밥상 누가 차린 거야? 제가요. 그날 때문이에요. 그날? 안녕하세요. 충격 스토리 TV입니다. 어떤 진실은 말보다 침묵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그날 제사상 앞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설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먼저 분주해지잖아요. 달력에는 아직 며칠 남아 있는데도 저는 벌써부터 장바구니를 생각하고 과일값은 또 얼마나 올랐는지 걱정하고 괜히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었죠. 남편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설만 되면 표정이 조금 굳는 사람이었고요. 시아버지 산소에 가야 한다는 말을 꺼낼 때면 늘 목소리가 짧아졌습니다. 저는 그게 그냥 무뚝뚝한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번 주말에 산소 다녀오자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도 저는 그래요. 그럼 과일은 제가 보고 막걸리는 당신이 챙겨요 하고 덤덤히 대답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아침은 집을 나서기 전부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별일도 없는데 괜히 손이 바쁘고 물건을 챙기는데도 자꾸 헛돌고 그런 사소한 것들이 겹치면 사람 마음이 불길해지잖아요. 저는 그 불길함을 애써 웃어넘겼습니다. 차 안은 히터 바람이 금방 따뜻해졌는데도 제 손끝은 잘 녹지 않았어요. 산소까지 가는 길은 늘 비슷했습니다. 농길을 지나고 작은 마을을 지나고 마지막에는 산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이 나오고요. 저는 차창 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산소는 늘 그 자리에 있는데 사람 마음은 해마다 달라진다는 게 이상하다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익숙해져서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기분으로 갔었는데 그날은 익숙함이 이상하게 깨지는 날이었습니다. 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확 차가워졌고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남편은 말없이 앞만 보고 있었고 저는 괜히 눈 오려나? 똑같은 말을 꺼냈다가 스스로도 어색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차가 마지막 구비를 돌고 우리가 늘 주차하던 자리에 섰을 때 저는 순간 코끝이 찡해졌어요. 추워서 그런가 했는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희미한 밥 냄새가 났거든요. 집에서 막 지은 밥 냄새처럼 따뜻하고 사람을 안심시키는 냄새요. 산소 가는 길에서 밥 냄새가 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순간 어디서 누가 밥을 하나 하고 생각했지만 여기엔 그런 집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앞서서 과일 봉지를 들고 걸어갔고 저는 뒤에서 막걸리와 물을 든 봉지를 들고 따라갔습니다. 산소는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바로 보이는 곳이라 늘 길을 외우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은 발걸음이 빨리 안 떨어지더라고요. 괜히 봉지가 무거운 것 같고 숨이 차는 것 같고 몇 걸음마다 마음이 자꾸 뒤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산소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발이 딱 멈췄습니다. 남편도 한 발 앞에서 멈춰섰고요. 산소 앞에 우리가 가져온 것도 아닌 상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착각한 줄 알았어요. 누가 등산하다가 잠깐 쉬면서 뭘 펼쳐놨나 그렇게 생각하려 했죠.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 밥상이었습니다. 진짜 밥상. 누군가 상을 펴고 그 위에 밥을 차려놓고 간 흔적이었어요. 밥그릇이 2개가 있었고 국그릇이 있었고 나물이 몇 가지 작은 접시에 가지런히 담겨 있었고 과일도 몇 개 올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잔 하나까지. 너무 반듯해서 오히려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여보하고 낮게 불렀고
그 목소리에는 당황이 그대로 묻어났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뇌가 멈춘 것처럼 눈앞에 있는 밥상만 보였거든요. 누군가 우리보다 먼저 왔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지? 가족이라면 연락했을 텐데. 그럼 가족이 아닌가? 그럼 누구지? 질문들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밥상 쪽으로 한 발 다가갔다가 다시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이상하게 손이 안 갔습니다.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웠던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몰래 다녀간 이유가 결코 편한 이유가 아닐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가 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절을 하지 않고 밥상만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놀람도 있었고 화도 있었고 그리고 설명하기 싫은 어떤 감정이 스쳤습니다. 저는 결국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아는 거 있어요? 제 목소리가 너무 날카롭게 나가서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 가져온 거나 먼저 올리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더 이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모른 척 하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싸울 수도 없고 더 묻는다고 답이 나올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져온 과일과 술을 조심히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밥상이 차려져 있으니 우리가 가져온 것이 어딘가 덧붙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산소는 원래 조용하고 마음만 고요하면 절하고 내려오면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날의 산소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저는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결국 절을 했고 저도 따라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절을 하는 내내 머릿속은 밥상으로만 향했어요. 밥그릇이 왜 2개인지, 누가 이런 식으로 차릴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아무도 모르게 왔다 갔는지. 내려오는 길에 남편은 말이 없었고 저는 한 번만이라도 나도 몰라라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차에 타서도 내려오는 길에서도 라디오는 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참다 못해 말했죠. 당신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남편은 핸들을 잡은 채로 몰라라고 했습니다. 너무 짧아서 더 무서웠습니다. 정말 모른다는 말인지 모른 척하겠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외투를 벗어 걸어두면서도 과일을 씻으면서도 계속 그 밥상이 떠올랐어요. 누가 왜 언제부터 그 3가지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누군가의 마음이 우리 가족에게 말을 걸고 있다고.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게 될 거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밥상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산소에서 내려오면 마음도 같이 내려와야 하는데 제 마음은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는데도 숟가락이 잘 안 갔고 TV 소리가 들리는데도 내용은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저는 그 침묵이 더 답답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알면 안다고, 뭐라도 한마디 하면 될 텐데 남편은 계속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었죠. 밤이 깊어지자 오히려 생각이 더 또렷해지더라고요. 밥그릇이 2개였다는 것, 국이 따뜻한 채였던 것, 나물이 너무 가지런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왜 몰래였는지. 그게 계속 마음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참다가 결국 자식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큰아들한테 먼저 물었어요. 너희 혹시 어제 산소 다녀왔니? 큰아들은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아니요. 엄마, 우리가 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럼 혹시 내 동생이? 하고 물었고 큰아들은 웃으면서 엄마 설 앞두고 다 같이 가려고 하지. 누가 몰래 가요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잖아요. 가족이라면 같이 가지 몰래 갈 이유가 없죠. 저는 전화를 끊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둘째에게도 물어봤고 딸에게도 물어봤어요. 다들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다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되묻더라고요. 그렇게 가족은 아니다라는 답이 나오자 제 마음은 더 불편해졌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누구인가? 친척일까? 아버님을 알고 지내던 누군가일까? 아니면 저는 그 다음 생각을 하기 싫었어요. 사람이란 게요, 입 밖으로 내기 싫은 생각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현실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그날 오전 내내 집안일을 하면서도 멍했습니다. 설 준비한다고 시장에 가야 하는데도 발걸음이 안 떨어지고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꺼내다 말고 또 넣고 그러다 한숨만 쉬게 되더라고요. 점심 무렵 큰 며느리가 반찬을 좀 가져다 주겠다고 집에 들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이고 뭐하러 또 가져왔니 하면서 반가워했겠죠. 그런데 그날은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제 마음이 이상하게 딱 굳었습니다. 제가 의심하려고 의심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어제 산소 앞에서 밥상을 보는 순간부터 제 머릿속 어딘가에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던 겁니다. 이유도 모르겠는데 말이에요. 며느리는 어머니, 이거 좀 드시려고요 하고 웃었고 저는 억지로 웃으며 그래, 들어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늘 그렇듯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애가 학원에서 설날엔 뭐 준비해야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제 눈은 며느리 손만 보고 있었어요. 그 손이 괜히 떨리는지, 눈빛이 흔들리는지, 말이 끊기는지, 그런 걸 찾고 있었던 거죠.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는데 어느 순간 제가 말없이 멈춰 있자 며느리도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저는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너무 티를 냈나 싶었죠. 저는 물컵을 한번 들었다 내려놓고 결국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산소 다녀왔거든. 며느리는 네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다음 말을 이어갔어요. 근데 말이다. 우리 말고 누가 먼저 왔다 간 것 같더라. 그 순간 며느리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정말 찰나였어요. 아마 다른 사람은 못 봤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저는 어머니고 며느리의 작은 흔들림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는 바로 웃으며 그래요? 누가요? 라고 물었는데 그 목소리가 조금 높았습니다. 저는 그 높아진 목소리에서 불안함을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밥상이 차려져 있더라. 누가 상을 펴고 밥을 올려놓고 갔어?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정말로요. 피가 빠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급하게 어머니, 그게 무슨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이 생겼습니다. 며느리는 알고 있다. 적어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이 아니다. 저는 며느리를 몰아붙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은 이미 몰아붙이고 있더라고요. 너 혹시 아는 거 있니?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 며느리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정말 몰라요. 그 말이 너무 빨랐습니다. 너무 빨리 부정하는 사람은 오히려 불안해 보이잖아요.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저 갑자기 애 데리러 가야 해서 하고 급하게 나갔습니다.
반찬통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의심이라는 감정은 참 더러운 겁니다. 한번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 얼굴을 다르게 보게 만듭니다. 저는 며느리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집안 살림을 맡아주고 손주도 낳아주고 나름 최선을 다하는 며느리인데요. 그런데도 저는 그날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린 걸 봤고 그걸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오늘 큰애 엄마가 다녀갔는데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그래 하고 물을 따랐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죠. 산소밥상 얘기했더니 얼굴이 변하더라.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말 잠깐이었지만 멈췄어요. 저는 그걸 또 봤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뭔가 알고 있다. 아니면 최소한 내가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 두려워하고 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가보자. 그냥 잊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누군가 계속 몰래 산소에 오고 있다면 그건 가족에게도 돌아가신 분에게도 무엇보다 우리에게도 정리가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무섭지만 외면하면 더 커질 것 같았습니다. 절박한 사람이 차리는 밥상은 절대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저 밥상은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속죄일지도 모른다고요. 말하지 못한 죄, 말하지 못한 마음, 가족 앞에서는 숨기고 산소 앞에서만 꺼내는 어떤 고백. 저는 그게 무엇인지 아직 모르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랬었죠. 산소 옆 밥상은 밥이 아니라 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가족에게 보내는 조용하지만 무거운 말.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게 될 겁니다. 설이 오기 전에, 아니 더 늦기 전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국 혼자 산소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가야 한다며 못 간다고 했고 저는 억지로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남편과 같이 가면 더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뭔가를 알고 있는 듯 하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었고 저는 그 침묵이 산소 앞에서 더 크게 울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혼자 갔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래요. 무서울수록 혼자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랬었죠. 산길은 어제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하늘이 흐렸고 바람은 더 날카로웠어요. 저는 한 손에 과일 봉지를 들고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사실 과일은 핑계였어요. 상이 또 있을까 없을까. 그게 제 마음을 쥐고 있었습니다. 산소가 눈에 들어오기 직전 저는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괜히 숨이 차는 척 멈추고 괜히 목도리를 고쳐매고 시간을 끌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있었습니다. 밥상은 어제보다 더 단정했습니다. 밥그릇도 국그릇도 나물도 그대로였는데 이번에는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설이 가까워지니까 떡국을 올린 거겠죠.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한 번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오고 있었습니다. 계속, 몰래, 아무도 모르게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산소는 조용했고 발자국은 밤새 낙엽에 덮여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사람이 다녀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상 옆에 놓인 작은 비닐봉지, 다 먹지 않은 떡 조각, 그리고 상 밑에 살짝 떨어진 휴지 하나.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숨을 삼켰습니다. 누군가는 이 앞에서 절을 했고 누군가는 울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보려다 멈췄어요. 아직도 만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이상하죠. 우리 시아버지 산소인데 왜 내가 이런 기분을 느껴야 하는지. 그런데 그 밥상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밥상은 누군가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며느리일지도 모른다. 어제 며느리 얼굴이 하얘졌던 것, 눈빛이 흔들렸던 것, 그리고 급하게 도망치듯 나갔던 것. 그게 머릿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요. 의심이 시작되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찌릅니다. 저는 떡국 그릇 옆에 놓인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작게 접혀 있었어요. 처음엔 쓰레기인가 했는데 바람에 날리지 않게 돌 밑에 살짝 눌러놓은 듯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두 글자만.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구에게? 왜? 무엇 때문에? 그 글씨는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급하게 쓴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눌러 쓴 글씨였어요. 저는 순간 며느리의 글씨를 떠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예전에 아이 학교 서류에 적던 글씨. 비슷했습니다. 너무 비슷해서 저는 더 무서웠습니다. 왜? 저도 모르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산소 앞에서 혼잣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저는 종이를 다시 접어놓지도 못하고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이건 이제 단순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속죄하고 있었습니다. 몰래 가족에게 말하지 못하고 산소 앞에서만 고개를 숙이며 저는 내려오는 길에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도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이 지나서야 받았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이미 울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 산소 다녀왔니? 며느리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숨소리로 다 알았습니다. 대답이 없는 게 대답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며느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니?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며느리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죄. 며느리가 죄를 지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상상하던 죄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단순히 며느리가 몰래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궁금했을 뿐인데 며느리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요. 그 말이 나오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밥상은 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밥상은 오래된 후회 때문이었습니다. 오래 숨겨온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이제 그걸 제게 말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머니, 제가 갈게요. 다 말씀드릴게요. 전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곧 온다고 했는데도 저는 마치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서 있었어요. 그랬었죠. 산소 앞 밥상은 결국 며느리였습니다. 속죄는 시작됐고 이제 진실이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온다고 했는데 저는 그 몇 시간이 참 길더라고요. 시계 초침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괜히 부엌에 들어가 컵을 닦았다가 다시 거실로 나왔다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면 사람은 쓸데없는 걸 계속하게 되잖아요. 그랬었죠. 사실 저는 무서웠습니다. 며느리가 말하는 죄가 무엇이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가족은 전과 같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밥상은 이미 차려졌고 속죄는 이미 시작됐으니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화장도 안 했고 눈은 부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너무 무거웠어요. 저는 며느리를 거실로 앉혔습니다. 며느리는 소파 끝에 걸터 앉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을 따라주며 말했어요. 천천히 말해. 숨부터 쉬어. 며느리는 물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요. 큰 잘못을 했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무슨 잘못이니?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로 말했습니다. 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아버님을 혼자 두고 나왔어요. 저는 순간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혼자 두고 며느리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날이요, 아버님이 병원에 계셨잖아요. 마지막 며칠 가족들이 번갈아 가면서 지키던 때요. 그날은 제가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기억이 났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병실에 사람이 계속 붙어 있었죠. 며느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어머니, 저는 그때 아직 젊었고 애는 어렸고 집안일은 끝이 없고 저는 그냥 잠을 좀 자고 싶었어요. 그 말이 너무 인간적으로 들려서 저는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아버님이 그날 밤에 저를 부르셨어요. 물 좀 달라고, 손 잡아달라고. 근데 저는 조금만요 하고 커튼 뒤에서 잠깐 눈을 붙였어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말을 뱉었습니다. 근데 그 잠깐이요, 아버님 마지막이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 아버님은 이미 숨이 멎어 있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소리쳤고 가족들이 뛰어왔고 저는 그냥 얼어붙었어요. 저는 며느리의 눈물을 보며 가슴 깊은 곳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죄책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잠깐 졸았다는 말 못했어요. 그냥 다들 갑자기 가셨다고 했고 저도 그 말에 숨어버렸어요. 그랬었죠.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 순간을 죄로 품고 살았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혼자 갖고 있었니?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저는 매년 설이 되면 더 괴로웠어요. 저는 며느리고 가족인데 마지막 순간에 제가 옆에 있었어야 했잖아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흐느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소에 몰래 갔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남편도 어머니도 저를 어떻게 볼지 무서웠어요. 그 말이 사실이었죠. 저는 그냥 속죄하고 싶었어요. 밥이라도 올리고 떡국이라도 올리고 죄송하다고 빌고 아버님 앞에서만이라도 솔직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그 밥상은 제사상이 아니라 며느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 혼자 너무 오래 들고 있었구나. 그 순간 며느리가 무너졌습니다.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용서라는 말은 쉬운데 죽음이 얽힌 죄책감은 한마디로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랬었죠.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욕심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의 약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 약함을 벌로 삼아 몇 년을 혼자 살아온 거였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저는 며느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숨기기 싫어요. 남편에게도 말할 거예요. 저는 벌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더 이상 혼자 못 버티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같이 들어야지. 그날 밤 우리 가족이 지켜온 침묵이 드디어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기 전까지 며느리는 계속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였고 며느리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준 채 작은 숨만 쉬고 있었어요. 사람 마음이요. 죄를 꺼내놓으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무서워지잖아요. 이제는 숨길 수 없으니까요. 며느리도 딱 그 얼굴이었습니다. 울음은 멈췄는데 두려움이 남아 있었어요.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거실로 들어오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며느리를 보자마자 멈칫했어요. 왜 여기 있어? 그 말이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떨었고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앉아. 남편은 제 얼굴을 보고 뭔가 느낀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신발을 벗고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며느리는 그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저는 두 사람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재판장처럼요. 그랬었죠.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산소밥상.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잠깐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며느리를 바라봤고 며느리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산소에 제가.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왜 내가 거길 가? 그 말에는 분노보다 당황이 더 컸어요. 남편은 머리를 감싸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아버지의 죽음을 아직 끝내지 못했어요. 겉으로는 시간이 흘렀지만 속으로는 그대로였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죄송해서요. 남편이 며느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무슨 죄? 대체 무슨 죄가 있는데? 그 순간 며느리가 울음을 삼키며 고백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날 제가 잠깐 눈을 감았어요. 남편이 멈췄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뭐?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물 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잠깐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서서히 굳었습니다. 그는 소리도 못 지르고 울지도 못하고 그냥 굳어버렸어요. 저는 그 침묵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랬었죠. 남편은 아주 오래 지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까지 그걸 숨겼어? 며느리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면 제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무서웠어요. 남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미워하려고 하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딘가 무너지는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다시 앉았습니다. 그날 나는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처음 듣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나는 병원에 안 갔지. 저는 놀랐습니다. 뭐라고?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날 친구랑 술 마시고 있었어.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전화가 왔는데도 나는 그냥 겁이 나서 못 갔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마지막 순간을 못 본 건 내가 잠깐 눈을 감아서가 아니야. 내가 도망쳤기 때문이야.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안의 침묵은 며느리 하나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약했고, 우리 모두가 도망쳤고, 우리 모두가 말하지 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랬었죠. 남편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아주 힘겹게 말했습니다. 너만 죄인인 줄 알았냐? 며느리는 울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남편의 분노가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대신 남은 건 후회였습니다. 오래된 후회요.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가자. 설 전에 아버지께. 그 말에 며느리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용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작이라고는 생각했어요. 속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같이 들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입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서로의 약함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산소와 밥상은 결국 우리 가족이 숨겨온 마음을 꺼내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요. 설 전날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공기는 차가웠어요. 명절이라는 건 참 이상하죠. 사람 마음을 더 따뜻하게도 만들고 더 쓸쓸하게도 만듭니다. 그랬었죠. 우리는 세 사람이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남편, 며느리, 그리고 저. 평소 같으면 손주들까지 다 같이 왁자지껄했을 텐데 그날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차 안에는 라디오도 켜지 않았고 히터 소리만 조용히 돌았습니다. 며느리는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서 계속 꼼지락거렸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꼭 잡고 앞만 보고 있었죠.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참 말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아프게 하는구나. 그리고 말하지 못한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 사람을 붙잡는구나. 산길로 들어서자 바람이 세졌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며느리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고 남편은 한번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랬었죠. 산소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밥상이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용했고 더 단정했습니다. 떡국 한 그릇, 밥 두 공기, 나물 몇 가지, 그리고 작은 술잔 하나, 그리고 상 한쪽에 접힌 종이. 며느리는 그걸 보는 순간 그대로 무너질 것처럼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며느리 팔을 잡아 세웠고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밥상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어요. 밥상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었으니까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은 도망 안 갈게요. 그 말이 얼마나 절박한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두 손을 바닥에 짚었습니다. 절을 하는데 절이 아니라 몸을 내려놓는 느낌이었어요. 며느리는 한 번 절하고 또 한 번 절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을 하다가 결국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오히려 더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남편 얼굴을 봤어요. 눈이 빨갰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참고 있다가 결국 며느리 옆에 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었죠. 남편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 입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나도 죄송합니다. 남편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그날 겁나서 도망쳤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을 내가 피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며느리의 울음이 더 커졌고 저는 숨이 막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산소 앞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로 아버지를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을 땐 못하던 말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나오는 게 사람이지요.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글이 아니라 조금 더 긴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며느리로서 부족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평생 벌로 살았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잊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그 글을 소리내어 읽지도 못하고 종이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밥상은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밥상은 한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죄책감을 품고 살아온 시간, 말하지 못한 세월, 그리고 속죄하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차려진 밥상이었어요. 남편이 조용히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너 혼자 벌 받지 마. 나도 같이 벌 받을 거야. 그 말이 용서였는지 시작이었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순간 며느리가 처음으로 숨을 크게 쉬는 걸 봤어요. 몇 년 만에 처음 쉬는 숨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앞으로 나섰습니다. 산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늦었습니다. 말이 이상하죠.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왜 늦었냐고. 그런데 저는 진짜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꺼내는데, 진실을 마주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으니까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약한 사람이 아니라 오래 버틴 사람이야. 며느리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요, 완벽해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니야. 약해서 가족이 되는 거다. 그랬었죠. 우리는 그날 밥상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치울 수가 없었어요. 대신 우리가 가져온 과일을 함께 올려놓았습니다. 며느리의 속죄 위에 우리 가족의 마음을 덧붙인 겁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바람이 조금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울었지만 그 울음은 전과 달랐어요. 벌을 받는 울음이 아니라 내려놓는 울음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은 조금 덜 굳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결국 가장 늦게라도 손을 잡아주는 곳이기도 하다고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다 밥상을 하나씩 차리고 사는지도 모르겠다고요. 누구에게도 말 못한 마음을 어딘가에 몰래 올려두고 사는 사람들. 그게 사람이고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세상에는 용서받지 못한 죄보다 말하지 못해 더 무거워진 마음이 더 많습니다. 누군가는 가족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지만 어딘가에서는 혼자 밥상을 차리며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당신 가족 안에 아무도 말하지 않는 후회가 있다면 그걸 끝까지 모른 척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속죄는 혼자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함께 들어주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처럼 말하지 못한 죄가 가족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다시 묶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며느리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남편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들려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